정보 데이트. 네, 정보가 그득 담아있는 정보 데이트. 오늘 이 시간에는요, 메트로 시애틀 부동산 대표 유근열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예. 그동안요 예. 어디 좀 편찮으셨다고 들었어요. 괜찮습니까? 네. 한국에 출장 다녀오면서 8월 네. 달에 코로나를 아주 된통 걸려가지고요. 와, 거의 뭐 한 달 반 정도 활동 못할 정도로 있었죠. 코로나가 그만큼 예, 예. 대단하군요. 안 그런 네. 사람들도 있었는데 저는 좀 후유증이 심하게 남아서 네. 기침이 많이 나오다 보니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방송은 못하게 됐죠. 10월 달은 뭐 많은 분들이 참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정말 많으실 네. 것 같아요. 제가 11월 매월 이제 제가 이 라디오 방송을 할 때는 주로 이제 첫 주나 아니면 두 그렇죠. 번째 주 좀 빠를 때 요때쯤 네. 하는 이유가요. 노스웨스트 에메레스에서 전월치를 그 첫 주에 뭐 7일이나 6일 정도 항상 발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료를 갖고 전월 달에 나와 있는 통계 자료를 아주 따끈따끈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이제 그걸 하기 그렇죠. 위해서 제가 네. 주로 첫 주 정도에 이제 그렇죠. 나오는데 이번에는 또 단순히 이제 11월 첫 주니까 10월 말에 지표도 지표지만 더 큰 일이 있었죠. 지난주에 이제 그 FRB 연방준비위원회의 FOMC, 그러니까 이자율을 결정을 하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네. 그 위원회가 지난주 수요일 날 또다시 이제 0.75%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0.25%밖에 안 됐는데 네. 이제 요 얘기부터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네. 그 FRB라는 건 뭐냐면은 한국으로 얘기하면 이제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 네.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기도 하고 이자율을 올리고 내리면서 경기가 너무 처져 있으면 이자율을 내려서 돈을 많이 풀고 경기가 너무 뜨겁고 인플레이션이 많으면 이자율을 올려서 돈을 빨아들이면서 경기를 이제 좀 쿨다운 시키는 네. 이런 역할을 하는데 작년 연말에 불과 0.25%였던 게 뭐 여러 번의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이렇게 해가면서 지금은 4.0%까지 갔죠. 그래서 4.0%, 0.25였던 게 4.0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이게 사실은 대단하네요. 이렇게 올려본 네. 예가 없죠. 선례가. 그리고 또 앞으로 12월 중순에 한 번이 더 남았는데요. 과연 앞으로 주택을 사야 될 때 또 주택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지금 실제로는 주택 이자율은 그 FRB에서 내놓는 프라임 레이트, 그 중앙 기준 이자율하고 똑같이 연동이 되지는 않고요. 그 10년짜리 미국 국채 물건하고 같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비즈니스 커머셜 쪽이 FRB가 내놓는 미국 중앙은행에서 내놓는 그 이자율과 똑같이 연동을 해서 가거든요. 3개월 단위로 몰아서 그걸 하게 되어 있는데 뭐 아무래도 영향이 많죠. 뭐 0.25% 기준율이면 거기에 일반 상용은행, 그러니까 한국은행으로부터 또는 그 미국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올 거 아닙니까? 일반 은행들이 미국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뭐 유니뱅크가 됐던 뱅크 오브 호프가 됐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됐던 이런 네. 미국 커머셜 뱅크가 거기에 일단 3%를 무조건 붙입니다. 이 3% 안에는 자기네가 돈을 빌려왔을 때 여러 가지 비용, 또 자기네가 들어가는 또 1차 약간의 마진 이 이제 기본적으로 3% 안에 다 들어가게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이제 2차 마진이 이제 보통 들어가는데 보통 이 이제 2차 마진이 프로퍼티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담보 능력이 많으니까 조금 싸게 주고 비즈니스 온리만 있을 때는 담보 능력이 약하니까 좀 이자율을 조금 비싸게 부르는 이런 이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이 FRB에서 또 FOMC에서 이렇게 이자율을 올리게 되면 가장 먼저 영향받는 거는 사실은 비즈니스 커머셜이 가장 직접적이고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그 주식 시장이라든가 채권 시장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모기지 이자가 다시 변동이 되는 거죠. 뭐 그런 역학관계 이런 이 깊숙한 것까지 너무 자세하게 설명 말씀드리긴 좀 뭐합니다만 어쨌든 분명한 거는 그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비즈니스 커머셜 쪽이든 또 주택 모기지든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저희가 보통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 비즈니스 커머셜에 대한 영향력보다 이 주택에 대한 영향력을 저희가 먼저 설명을 하는 이유는 미국의 경기는 전형적으로 뭐 저축 경기가 아니라 이게 소비 경기거든요. 돈을 사용을 해서 돈이 돌아야 그 돈을 돌면서 거기서 어떤 고용도 창출이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 돈들이 월급을 받아서 비즈니스를 해서 나오는 그 돈만으로 도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그 구자에 뭐 몇천 불, 몇만 불, 몇십만 불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기 집이거든요.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 집이 가격이 오르면 그 오른 만큼 돈을 끄집어내는 거죠. 뭐 라인 오브 크레딧이 됐던 에쿠리 융자가 됐던 그래서 거기서 돈을 끄집어내서 자동차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집도 수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소비가 이루어지는 건데 집 가격이 내려만 가면 그걸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몇 달 전만 해도 그냥 뭐 셀러들, 바이어들 신났던 그런 그랬죠. 게있는데요. 바로 몇 달 지나니까 또 요즘 이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내년도 이자율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제 더 이상 0.75% 이상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오히려 12월 달에 12월 중순에 올라가는 이자율이 이제 0.5%냐 아니면 0.25%냐 이거에 따라서 내년도에 이제 그 이자율의 향방이라든가 또는 집 가격의 향방을 예측하는 부분들이 조금 다르실 수 있는데요. 내년 이자율을 지금 현재 4.0%가 이제 기준 이자율인데 이것이 5.0으로 간다는 이제 예측도 있고 5.5까지 간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금년 연말에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2월에 한 번, 3월에 한 번 또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이자율이 얼마나 올라갈 거냐라고 예측하는 거는 결국 어디서 나오냐면 12월 달에 나옵니다. 이 12월 달 이자율이 0.5로 가느냐 0.25로 가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이자율이 어느 정도 올라갈 거냐 아니면은 좀 스테이하게 있을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이제 11월 초인데 이제 12월 달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방이에요 요즘요. 그 10월 달 그 주택 동향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 또 사실 사람들이 야 지금 이자가 이러는데 집을 사야 돼? 안 사야 돼? 집을 팔아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큰 딜레마고 저희 부동산인이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죠.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집을 사야 되니 팔아야 되니 집을 사게 되면 이것이 내년도에 오히려 더 내려가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팔아야 된다 그러면 뭐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셀러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아무래도 집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팔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안 내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팔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안 내놓는 게 맞다. 이유는 이제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제가 집을 팔면 지금 거의 대부분의 셀러들이 갖고 있는 이자율이 뭐 아주 낮으면 3% 앞뒤짝 비싸봐야 4% 앞뒤짝인데 지금 주택을 새로 사서 이자를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싸봐야 7% 앞뒤짝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내고 있는 이자율보다 거의 2배가 넘어간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팔아서 돈을 남겨서 다른 집을 사든 내가 집을 팔아서 돈을 보태서 다른 집을 사던 내가 예전에 낼 수 있었던 모기지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가 생각했던 집의 크기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만 본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뭐 팔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으면 안 파시는 게 맞는 얘기 같고요. 그렇고요. 뒤집어서 바이어 입장에서 보면은 역시 똑같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지금 집을 샀을 때 내년도에 내려가면 어떻게? 만약에 이것이 걱정이 된다 그러면 안 사시는 게 옳겠죠. 네. 근데 지금도 제가 지금 이 테이블 위에 보면은 많은 종이를 위에다 올려놓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지금 보이지 않는 라디오로만 들으실 때는 이것이 네.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에서만 보신다 네. 그러면은 네. 그러면 제가 이거 펼쳐놓고 있는 게 뭐냐면은 금년도 1월부터 금년 10월 말 것까지의 모든 주택 흐름의 지표를 이제 한눈에 네. 보기 위해서 월별로 이렇게 지금 해놓으셨군요. 표현을 해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볼 때 이제 집 가격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를 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죠. 가장 기준이 돼야 되는 거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렇죠. 예. 네. 가격이 내려가려면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집 네. 가격이 옆에 있는 집 봐도 내 집이 싸야 집이 팔리니까 네. 자꾸 경쟁적으로 집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내려가게 거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네.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좀 그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내놓은 가격이 더 얹어서 막 그랬죠. 팔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근데 몇 달 사이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렇죠. 지금 네. 그 당시에 평균 그 리스팅 가격 대비 얼마를 더 주냐라고 나왔을 때 제일 적게 주는 것이 한 7, 8%였고 네. 많이 주게 되면 한 15%까지도 더 줬단 말이죠. 네. 보통 저희들이 얘기할 때 지금 집 가격이 금년도에 2022년도에 가장 정점을 찍었을 때가 뭐 4월 말 5월 초 네. 4말 5초. 왜냐하면 5월 달부터 이자율이 많이 그랬어요. 올라가기 네, 시작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연초에 조금 0.25% 한두 번 올라간 걸로는 집 가격을 못 잡았고 그러니까 이제 연방준비위원회에서 5월 달에 0.75%씩 쾅쾅 네. 올리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집 가격이 살짝 흔들리기 시작을 했었으니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도표와 제가 이렇게 마크를 해놓고 보고 있는 이 동그라미를 친 표들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몇 개의 주택이 얼마가 나와 있었으며 몇 개의 주택이 팔려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주택의 공급이 몇 달치다 이런 거를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제가 여기에 나왔을 때마다 이제 매달 설명을 드리니까 아마 이 방송을 많이 들으시는 분은 몇십 번은 이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네. 오늘 팔리는 속도로 오늘까지 나와 있는 매물을 팔 때 몇 개월이 남느냐 이걸 따지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가 남아 있어야 아무리 적어도 3개월보다 줄어들면 셀러 마켓이라는 얘기고 네. 6개월보다 위면은 바이어 마켓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호 갑이 될 수 있는 위치가 서로 다른 거죠. 그러면 오늘 현재 이 10월 말 현재로 남아 있는 그 인벤토리 오늘 팔리는 속도로 오늘까지 나와 있는 인벤토리 팔리면은 몇 달이냐? 2.20개월입니다. 2.20개월이니까 사실 아직도 3개월보다는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지금 바이어 마켓으로 흘러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유는 불과 4월 달, 5월 달에 0.5개월, 0.7개월, 그러니까 1.0개월이 다 안 되는 인벤토리가 남아 있다가 네. 이것이 1.0, 1.2, 1.5, 1.7 이렇게 조금씩 매월 0. 몇 개월씩 올라가다가 2.0개월에서 살짝 올라가기도 하고 살짝 내려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거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보다 그러니까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아주 급격하게 가격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지역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적게 줄어든 곳에서는 한 10% 정도 떨어졌다 볼 수 있고 많이 떨어진 데에서는 한 15% 이상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과연 이것이 이제 연말까지 얼마나 더 떨어질 것이냐. 네.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떨어진 것만큼 그렇게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예, 이미 내려간 급격하게 하향한 거는 이미 다 하향을 했을 것이고 네. 지금부터 12월 달까지는 비교적 완만하게 내려가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바이어 분들께서 지금 사셔야 되는 분들은 어쨌든 사야 될 이유가 있으신 거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확실성 때문에 내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신다면은 안 움직이시는 게 맞고요. 사셔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같을 때는 어디에다 기준을 주셔야 되냐면은 이제 그 시장에 많이 나와서 조금 날짜 수가 좀 지난 집들, 요런 집들은 어쨌든 필요해서 내놓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집을 팔아야 될 이유가 있는 분들. 요런 데를 좀 세게 딜을 한다고 할까요? 경험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네고시에이션을 잘 하시면 좀 예전보다는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집을 좀 이렇게 잘 고르실 수가 있겠다. 예,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죠. 네, 지금 그 뭐 주택 동향에 대해서 지금 좀 알아봤지만 이 커머셜 쪽도 좀 궁금해요. 네. 그렇죠. 근데 더 큰 괴리감은 사실은 셀러와 바이어 간의 괴리감이 항상 있거든요. 그렇죠. 네. 셀러들은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가격이 이 정도였는데 지금 이렇게나 떨어졌어. 이것이 주택들은 그래도 많이 이 셀러분들이 이제는 바이어의 기대치에 많이 맞춰주시고 있는 판국인데 이 커머셜 빌딩들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물론 약간 좋아졌어요. 저희가 이제 커머셜을 따질 때는 캐피털 레이시라 그래가지고 연간의 순 인컴을 이제 분수로 따져서 분자로 놓고 매매 가격을 분모로 놓고 곱하기 100을 해서 나오는 퍼센테이지, 이 100분율을 갖고 저희가 투자 회수율을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인컴은 변하지가 않으니까 이 매매가가 밑에 있는 분모로 있는 이게 커지면 캐피탈 레이시 내려갈 것이고, 그러니까 숫자가 낮으면 셀러가 유리한 거고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숫자가 올라가면 매매가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바이어가 유리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뭐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상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내려갔어요. 살짝 내려갔죠. 아무래도 이자는 예전에 비해서 거의 뭐 60, 70%를 더 내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투자 회수율 또는 어떤 인컴 회수율이라 그럴까요? 이 캐피탈 레이트는 생각같이 많이 올라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자율이 지나치게 급등하면서 비즈니스 커머셜 매매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봐야 되겠죠. 또 은행 입장에서는 불과 다음 달에 이자가 또 오를 건데 그 다음 달에 또 오를 건데 그러니 오늘 융자하는 거는 내가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심리 때문에 융자를 하는 거에 이제 망설이게 되는 거죠. 망설이게 되니까 그만큼 더 까다롭게 보는 거고 이래서 비즈니스 커머셜 쪽이 지금은 조금 더 매매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사실 이제 뭐 커머셜이나 또 주택이나 이런 론을 하잖아요. 융자를 하잖아요. 근데 수입은 똑같은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융자하는데도 조금 곤란하지 굉장히 않을까, 힘들죠. 아까 말씀드린 들어요. 대로 바이오의 기대치는 야, 집 가격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너희 매매 가격도 이만큼 내려가든가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안 내려가고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이제 부동산인들이 최근 들어서 특히 커머셜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인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손님들 설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뭐 한참 호 시절에는 뭐 집이 없어서 못 팔았는데 지금은 조금 이자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요즘은 바이어들이 망설이시는 거죠. 바이어들이 망설이죠. 이 커머셜 쪽도 좀 그럴 것 같은데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들이 융자를 하기가 좀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 회수율, 캐피탈 레이트이 높은 그 매물들을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셀러들은 그걸 맞춰줄 생각들이 없는 거죠. 그럼 바이어가 좀 더 많은 다운페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쉽지 않은 얘기죠. 맞습니다. 요즘 대개 하우스나 주택이나 또 커머셜은 어느 정도 다운페이를 해야 쉽게 주택은 뭐 이자 융자가 대부분 아직도 20대 80 기준이 많습니다. 뭐 20% 정도는 내 돈으로 다운페이를 하고 80% 정도를 융자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맞을 텐데요. 비즈니스 커머셜 쪽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소득률이 이 캐피탈 레이트이 은행에서 보는 기준, 융자가 가능한 기준, 바이어가 살 수 있는 기준, 셀러가 파는 기준에 너무 괴리가 크기 때문에 지금 같아서는 예전에 생각했던 다운페이보다는 몇십 %는 더 하셔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거진 다 돼서. 네. 네, 지금 이 우리 애청자들은 예. 질문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전화번호 예. 좀 한번 예, 알려주시죠. 저희 대표 전화번호가 425 248 4999 248 4999. 예, 425 248 4999번이고요. 네. 전화 주시면 또 궁금하신 이런 여러 가지 매매라든가 매입이라든가 네. 또 요즘 돌아가는 경제 상황이라든가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 주시면 언제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425 248 4999 네, 전화 번호셨죠? 네, 모르시면 방송국으로 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네, 다음 또 기대하겠습니다. 예,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보 데이트는 메트로 시애틀 부동산 대표 유균열 대표님과 함께 주택 또 커머셜에 대한 주택 동향에 대한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정보 데이트 마칩니다.